지난주에 실무 강의할 때 보통 실무 강의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개정세법부터 훑어주거든요. 경력이 많은 언니들은 개정세법만 훑어주면 이제 그것만 듣고 집에 가요. 감 유지하러 오는 거니까. 근데 작년 연말에 개정세법 될 거 관련돼 가지고 막 얘기했지. 올 초에 강의할 때 얘기했지. 요번에는 10월이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얘기를 안 했거든. 관심도 올 초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회계사무실에서 법인 결산 조정 실무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세무조정 아니 다 알고 있어. 올 초에 이제 최고의 이슈는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였다. 조특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였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고용중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 두 개를 적용받는 게 낫느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낫느냐, 뭐가 낫느냐, 왜 뭐가 낫느냐를 따지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줘.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현업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처음 이제 도입됐으니까 뭘 적용하는 게 낫느냐.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속편해. 뭐 그런 게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 10월이나 돼가지고 그런 거는 이슈가 아니겠지, 관심사에서 관심도가 좀 줄어들겠지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뭘 하면 좀 재미있어 할까 하던 중에 내년도에 개정될 세법을 조금 언급을 드리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좀 긁어다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갖고 왔어. 요거는 어떤 자료냐면 이제 2024년 7월 25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로 배포한 자료예요. 이 보도자료가 이제 상세본이 있고 이제 간략히 요약한 자료가 있는데, 상세본은 한 200페이지 넘고 뭐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국회에서 확정도 안 됐는데 뭐 안다고 상세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나 싶어서 개략적인 거 갖고 왔어요. 요것만 가지고 추이 요 정도만 한번 맛보는 차원에서 여담 삼아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 국무회의 거쳐가지고 이제 국회로 넘어가 있어요. 국회로 넘어가 있고, 이게 이제 확정되려면 보통 예년 기준으로 보면 12월 요 정도에 확정이 되면 이제 다음 년도 2월에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2월 정도에, 그러면 이제 시중에서 우리가 보는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여기 뭐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고사항 좀 들어놓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좀 많이 늘려줄 거래. 그리고 중견기업의 범위도 이제 뭐 좀 넓힐 거래.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개정될 거라 하는데, 중소기업 유예기간 있죠. 유예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좀 바꿀 거래. 좀 바꿀 거라는데 확정은 아니야. 그냥 참고사항 들어나 추이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또 확대할 거예요. 연구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할 때 연구비 인력개발비 관련된 그 범위가 자꾸 폭이 넓어지는데 또 넓힐 거예요. 그리고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할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기계장치는 5년 정률법인데 3년 동안 떨어물 수 있도록 가속상각하는 그런 거. 이런 건 다 조특법 규정이니까 법인세법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1차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참고삼아만.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될 건데 이게 획기적이에요. 추징 안 할 거래요. 그러면 괜찮죠. 그죠? 지금까지는 어땠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고용을 증대시키라는 거야. 고용을 증가시키면 일단 혜택을 주겠대. 그 증가시킨 고용 인원이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냐, 청년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청년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 34세까지 있는 사람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들, 그리고 경력 단절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청년등이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혜택을 많이 줘. 나머지는 일반이래 가지고 그것도 혜택이 적진 않아. 세액공제로 금액이 커. 수도권 외 지방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한 명당 1,550만 원 세액공제 해주니까 혜택이 굉장히 크지. 그러면 여기서는 세금 1,550만 원 공제해준다고? 세금이 있어야 그 정도 공제합니다.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공제받겠지. 그래 생각해야 돼. 그렇게. 아무튼 간에 이게 혜택이 굉장히 큰데, 이걸 혜택을 어떻게 적용해 주냐면, 일단 고용 인원이 증가했어. 그럼 혜택을 주고, 그 증가된 인원을 연속해서 2개년 동안 유지를 하면 2개년 동안 혜택을 계속 적용을 해줘.
그런데 만약에 고용 인원이 감소했다. 그럼 일단 세제 혜택은 스탑. 그리고 감소한 인원이 아까 청년 등이냐 아니면 나머지 일반이냐를 가지고 다시 계내. 그게 과거에 있던 고용증명세액공제야.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은 걸 계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제받은 거, 즉 최저한세라든지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공제 혜택을 다 못 받은 거에서 차감해. 그래서 당장 내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일은 없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위선 담당자들이. 그런데 앞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계내는 일도 없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일단 스탑. 세제 혜택은 스탑. 괜찮지. 이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세액 공제도 증대시켜줘가지고 지금 안으로 올라온 거 보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지방인 경우에 청년 등에 해당하면 한 명 2,400만 원 해줘. 엄청나지, 그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가면 다음으로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업에서 많이 적용하는 것 중에 강력한 엄청나게 큰 세제 혜택이라고. 그런데 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무튼 엄청나지. 그지? 이런 거 들어온다고 실무 강의 때. 근데 이거는 조특법 규정이거든. 아무튼 간에. 그리고 뭐 해외 진출 기업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 복귀하면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 국내 복귀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국내 복귀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 근데 당장 금전적인 면으로 지원을 해줘야 들어온다. 가업 상속 승계 제도도 개선을 한다 해서. 그리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하는 규정이 이제 없어질 거랍니다. 지금은 어떤데요? 최대 주주는 할증 평가 20%를 하는데 중소기업은 할증 평가를 안 하거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파는 거랑 이재용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파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다고. 나는 개미 투자자니까 삼성전자 주식 뭐 좀 갖고 있는 거 팔 수도 있겠지. 근데 이재용이가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거는 경영권이 같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거야. 그래서 이 주식에 경영권이 같이 묻어 있다고. 그런 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식을 팔 때 단순히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경영권까지 같이 엎어서 파는 거니까 주식값을 계산을 했을 때 20% 정도는 값을 더 붙여야 된다. 이걸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라고 표현해. 근데 중소기업은 할증 평가를 보려고 있었는데 할증 평가를 다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렇게. 자, 그리고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뭐 벤처기업 관련된 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많이 올라갔대요. 얘기했죠. 예전에 윤석열 정권 그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이었다. 금융투자 세금이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보니까 야당에서도 조금 따라가는 분위기죠. 그죠? 표를 의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ISA 계좌 세제 지원 확대한대요. ISA 계좌 이거 소득세법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소득세법 시간이 거의 아예 없었죠. 그죠? 나중에 ISA 계좌 나오면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담삼아 들어놓으시면 괜찮을 만한 게 결혼세액공제 신설할 거래. 결혼세액공제 이게 진짜 하면 되는지 보자고. 예전에 고시생들한테 암기하라고 시켰던 게 있어. 혼인신고 세액공제가 혼인세액공제가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하면 한 명당 50만 원씩 세액공제 해주는 규정 이거 생길 거란다. 그랬는데 이게 국회에서 보류되다가 없어져 버렸거든. 근데 이번에 결혼세액공제 이래가지고 올라가 있어.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한 명당 50만 원씩.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것부터 적용한대. 3년 동안만. 일몰기한이 정해지. 그리고 청약저축 뭐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라고 돼 있는데 청약저축 요즘 가입 안 하거든. 저는 예전부터 가입 안 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 이 생에 그럴 우대는 없다라는 거. 아무튼 청약저축 이거 세제 지원 확대할 거예요.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확대한답니다. 10년으로. 뭐 이것도 괜찮은 규정인데 원래 있던 규정이에요. 혼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는 뭐냐면 우리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해.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얘가 결혼 전에 집이 한 채가 있고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 그럼 결혼을 안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이동하면서 이제 이사 다닐 수 있다고. 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해가지고 이동하면서 이사 다닐 수 있는데 둘이 결혼을 하면 한 세대 집이 두 채가 돼버린다고. 그럼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파는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겠지. 그럼 누가 결혼을 하려 하겠어? 안 그래? 이런 거 결혼을 막게 된다고. 헌법재판소 올라가게 된다고. 이런 법들은.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먼저 파는 집이 뭐든 상관없이 집을 5년 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줘. 비과세 혜택. 그럼 팔고 나면 이제 집 몇 채 남았어? 한 채 남았지. 그거 팔면 또 비과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데 이걸 10년으로 늘려주겠대. 10년으로. 좋은 혜택 아니냐? 좋은 규정 아니야? 야, 네가 집이 있어야지. 나도 집이 있어야 되고. 있으나 둘 다 집이 없는데 결혼하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건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되겠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을 둘 거래요.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출산하게 됐을 때 출산지원금을 주면 그 비과세 하겠대. 줘야지. 주지를 않는데. 이래가지고 출산 안 한다고.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바로 지원을 안 해주면. 세제 지원해가지고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대.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요 금액 확대한대요. 자녀세액공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낳으면 15만 원 아니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15만 원, 30만 원.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다가 개정을 해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금 이게 현행인데 앞으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바꿀 거래. 세금을 그렇게 감면해 줄 거래. 공제를 해줄 거래. 그냥 돈을 줘야 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할 거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 신용카드 보급률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이 굉장히 낮아요. 15%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정부에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정부 정책 방향대로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통지향 사용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많이 해주고 대중교통 사용분도 적용을 좀 많이 해주고 좀 웃겼던 개정사항이 보니까 도서, 신문, 책 좀 읽으라고. 신문 받아봐요. 신문 알아? 신문을 받아보면 또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주겠대. 이게 반응이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을 하면 소득공제 확대를 해주겠대. 수영장, 수영되고 체력 단련장, 헬스장 되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도 확대한답니다. 처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 나왔을 때 뭐야 그렇게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연예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먼저 기부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세무사님은 고향이 어딘데요? 아니 거기만 꼭 기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디든 상관이 없어. 아니 처음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해서 내 고향에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아무튼 그리고 근로장려금 이것도 뭐 조금 인상을 한다고.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진 요건 완화한다고. 청년도약계좌 뭐 이런 게 있어요. 얼마 맞춰주는 거니까. 회사랑 지랑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도약 못해요. 그리고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 세액 공제하는 게 있는데 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실무 강의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성과급 주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한다는데 우리 회사에 핵심 인력이 없어요. 핵심 인력으로 폭을 넓혀줬어요. 아무튼 이렇게 혜택이 있다. 실무 강의할 때 제가 그래요. 이런 거 적용 받아보신 분 계세요? 전혀. 자, 또 어떤 거 있느냐?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한대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조금 낮추고 감면 한도를, 전기차나 수소차는 계속 유지를 한대요. 그리고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한다.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노란우선 공제, 노란우선 공제 요거 확대해 준대요. 금액, 소득공제 금액. 그리고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한대요. 착한 임대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없으니까. 착한 임대인이 없으니까. 그래도 못 들어봤죠? 그죠? 착한 임대인 이제 세액공제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좀 낮춰주면 그 낮춰준 임대료의 70% 정도 보전해주는 국가에서 세액공제를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걸 좀 연장할 거네요.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과세 특례 신설이라도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생기면 참 그런데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열거주의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업용 유효보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업용 유효보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복식부기용자는 과세를 해요. 복식부기용자는 과세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체 행동을 하죠. 그 피해 보는 업체가 강의 시간에 한번 여담삼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기계 종사자들, 크레인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 행동했다 했죠. 고속도로 막았다 했잖아 이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서가지고 크레인 관련돼 가지고는 유예기간을 뒀죠.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고 몇 년도까지는 유예기간을 둔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사람들이 또 단체 행동을 했죠. 또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건설기계는 2018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을 한다 이랬었는데 이 건설기계 처분 이익이 생겼는데 대체 취득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기계를 처분을 했는데 처분을 하고 처분 이익 가지고 이제 노후 준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장사를 할 거야. 크레인 장사를 계속 할 건데 크레인이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운 크레인으로 살려고 대체 취득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판 거에 대해서 처분이익이 생겼대. 처분이익이 생기면 요거를 3년에 걸쳐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과세하는. 그러면 소득 구간이 내려가니까 세율도 적용되는 세율도 내려가겠죠. 이런 혜택을 한번 적용을 해줄 거예요. 조특법 규정. 큰 특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기계 종사자들한테만. 그죠? 특정 종사자들한테만 적용해 주는 거니까. 그죠? 크레인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했죠. 그 크레인 이런 거 나중에 팔면 자기들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용하고 크레인 이용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제 생활하고. 근데 크레인 최초에 취득할 때보다 나중에 처분할 때는 이제 특장 같은 거 올려가지고 처분가액이 더 높아져가지고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한다고. 아무튼 그래요. 또 전통주 주세 이런 거 있는데 주세 이런 건 저는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세사 시험 보면은 주세가 들어가요. 주세, 술.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이래가지고 지금 상속 증여세 세율이 이제 최고 구간이 50% 구간인데 이걸 40%로 낮출 거래요. 40% 낮추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의미 있는 게 1억 원까지는 10%였고 5억 원까지 20%인데 2억 원까지 10%로 바꿀 거예요. 2억 원까지.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개정 이제 확정이 안 됐지만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자녀 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자녀 한 명당 5억 원으로 바뀔 거예요. 5억 원. 그러면 상속세 신고할 일이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주변에서 막 상속세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면 상속받은 금액이 제법 안 되면 세금 없습니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많아야 세금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모르지. 알을 안 낳으니까. 알을 안 낳으니까 또 모를 수도 있겠네. 그지? 알을 안 낳으면 상속이 안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할 거라고 그래서. 성실시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 구간 세율 조정.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의미가 있겠죠. 그죠? 성실시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에도 성실시고 확인 대상 업체가 있다 했잖아요. 그지? 법인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데? 9, 19, 21, 20, 24 이렇잖아. 그지? 근데 성실시고 확인 대상 그 법인에 해당하면 19%로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최저 구간 9, 19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19%. 그 구간 하나를 합쳐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그리고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한대. 이런 거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지. 기억나죠? 힘이 있는 회사는 직원들 할인해 준 거 근로소득 과세 안 하고 힘이 없는 회사는 과세가 되고 뭐. 아시아나항공의 그 비행기 항공권 할인된 거는 근로소득으로 다 과세되고 그랬다 했잖아. 기억나요?
그죠? 기준을 마련한대. 그냥 20%까지. 아 그래 이러면 말이 없어. 그 20%까지는 괜찮다. 할인해줘도 20%보다 더 할인해준 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괜찮잖아. 그러면은 그런 거는요. 어쩌고 아니 차는 비싸잖아요. 이마트에 음식은 싸고요. 그래서 240만 원까지. 20%인데 240만 원까지. 그럼 나머지는 과세를 하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 보면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할인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표현이 있었다. 그럼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할인 금액은 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칼로 모자르듯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성실중 확인돼서 사업자들 세액 공제해야 되는 거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세액 공제 있죠. 공제율 조정할 거래. 공제율 조정. 근데 한번 지켜봅시다. 1.3%일 거예요. 근데 요거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세액 공제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발급 대상이 돼요? 아니 모르냐? 무슨 발급 대상이래? 세액 공제 대상. 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인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응? 개인이지. 법인은 안 되지. 어떤 개인이야? 응? 했잖아. 지수년도 공과의 합계액이 10억 원 기준이었잖아. 기억 안 나? 신용카드 매출적 발급세액 공제. 전자세 연계해서 발급 의무 사업자 누구예요? 법인가? 나 화가 나지. 자, 온화한 표정입니다. 자, 전자세 연계해서 발급 의무 대상이 누구야? 법인가? 전자세 연계해서 발급 의무 대상. 직전 사업면 공급하게 1억 원. 8천만 원으로 바뀌었었잖아. 2024년 7월 1일 8천만 원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자세 연계해서 발급하면 발급 세액 공제해 주지. 그지? 그건 누가 대상? 3억 원 기준이었지. 전자세 연계해서 발급 세액 공제 대상은 10억 원 기준이었지. 그지? 그게 5억 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네. 더 폭을 더 좁히는 거지. 줄이는 거지.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 공제 축소할 거래요. 축소할 거래요. 어떻게 축소하는데?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 공제 없애버릴 거래요. 그러면 좋은 거야, 여러분들은? 암기할게 줄어드니까? 아니야. 세무사, 회계사들도 이제 줄어들어요. 세액 공제가. 아마 세무사에서 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또 특보 규정들. 현금 영수증 신고 포상금 지급에 인하된답니다. 저도 이건 몰랐는데.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불법 주차 이거 사진 찍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요. 신고 포상 금액이 있었나 봐요. 건당 한도가 50만 원이었나 봐요.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었고요. 근데 그게 2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현금으로 준다 하고도 먼저 얘기한 적도 없어. 그것도 갑자기 단골 손님이고 오래 알았다고 현금으로 준다 하거든.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급해야 되는데 그럼 발급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괜찮다. 우리 사이에 일한다고. 그래도 발급하라고 한다고. 저는 거래처 사장들한테 관계 언제 틀어질지 몰라. 나중에 고발한다고. 그럼 가사세가 20%야. 과거에는 과태료 50%였거든. 너무 무서웠지. 가사세로 바뀌었는데 20%도 엄청 무서워. 두상 이것도 제니스 거래하는 복덕방이라고 생각해봐. 응? 복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 20%라고 생각해. 신고 안 하고. 무섭다. 전자세 연계에서 발급 세액 공제. 요거 좀 더 연장할 거래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확대할 거라고. 이거는 매년만 확대가 되니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제도 합리화가 돼 있네요. 그죠? 그 여러분들 회계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거래처 사연들 보면 해외 금융계좌 있는 경우에 이거 신고해야 돼. 그지? 근데 회계사무실은 얘기 안 하지. 그지? 그 사람들 감추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드러나죠.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거주자잖아요. 그지? 해외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거야. 금융소득이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그걸 포착해가지고 종수세 과세해버린다고. 이제 뭐 그래 되면 이제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한국에 들고 들어올라 한다고. 해외 나가가지고. 그럼 왜 해외에 그렇게 금융계좌에다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제로금리일 때 외국인 금리가 더 세가지고 거기에 박아두고 혹은 그 이제 기업체 임원이었는데 해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잘리기 전에 거기 있을 때 이제 월급 받은 거 있지. 월급 받은 거 그걸로 와이프랑 거기에 그만 정착하려고 거기 계좌에다가 금리도 비싸니까 금리도 세니까 거기다 이제 박아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뭐 자식들 관계 때문에 한국에 그만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융계좌에 있는 건 뭐 종수세 포착돼가지고 뭐 과세되고 뭐 이런 일들이 주변에 보니까 생기더라고. 해외 금융계좌 이거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면 이제 과태료가 있거든. 과태료가 제법 많아.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합시다. 지금 한 게 뭔데? 여러분들 내년 2월에 되면 내년 2월에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저랑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객관식반 강의를. 책이 없어요. 왜 책이 없는데? 시행령 개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될 거라고 보고 공부를 한다. 그럼 그때 자료는요.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제가 긁어올게요. 상세본이라고 한 300페이지씩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올해는 운이 좋게도 그 전에 강현태 교사님이 책을 내려줬어. 운이 좋게도. 그래서 강의하는 저도 조금 수월했고 여러분들도 좀 수월했고. 아유 그렇게 번잡스럽나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학원이 전국에서 1차 대비 객관식반이 제일 먼저 개강이 돼요. 그래서 그게 또 조금 메리트가 있죠. 자, 해봅시다. 어디냐? 오케이. 해나는 어떻게 해요? 그 주중에 왔을 때는 주중에는 여기 그 저기 나이런 친구가 카운터에 알바를 보거든요. 그 본지는 꽤 됐는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얘기할 일도 없고 주중에 강의하고 뭐 8시간씩 이틀 강의하기 때문에 저도 피곤해서 말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에 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밥을 같이 먹게 됐는데 너 뭐 하는 애냐 하니까 부산에 여기 전문대 어디 댕기고 있다고. 근데 이어서 왜 알바하냐 하니까 알바하면서 공부한대. 무슨 공부하냐니까 세무회계 1급 준비한다는 거야. 세무회계 1급은 좀 달라. 뭐가 다른데요? 전산회계. 너 아침에 뭐 타고 왔냐? 지하철에 전부 전산회계 자격증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길에 늘린 사람들. 이게 컴퓨터 자격증이야. 컴퓨터 자격증. 엑셀 자격증. 근데 이게 또 1급, 2급이 있어. 그거보다 그나마 조금 높은 게 전산세무.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세무회계. 세무회계. 난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니까 이제 법인세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회계 1급 준비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거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회계사무실에 취직하고 회계사무실 왜 취직하고 싶나? 니도 혹시나 뭐 그런 소문 들었나? 반년 일하고 반년 쉰다고? 아니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그거 왜 가고 싶은데? 여기 실무 강의 때 보니까 50대 후반이신 분들이 실무 강의 들으러 오시는데 그 나이 때까지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 몇 개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니 몇 살인데? 21살이래. 요즘 애들 이래 빨라.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래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손에 묻힌 김에 좀 더 어려운 공부야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도 괜찮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일반 기업체로 가는 게 나을까요? 회계사무실에 나을까 그러더라고. 장단점이 있지. 일반 기업체가 한 기업체만 보는데 깊이는 굉장히 깊을 거고 그리고 단점은 또 뭔데 회계팀인데 자꾸 잡무를 할 수 있을 거야. 회계팀인가 인사팀인가 총무팀인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근데 회계사무실 가면 깊이는 상대적으로 조금 얕지만 다양한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고
네 성향에 맞게끔 하면 돼. 그걸 저기 그저께 학교에 가가지고 오늘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 그래 그저께 저기 인제대 가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해줬다고. 봐봐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 봐봐 괜찮다고. 여러분들 조금만 고생한 김에 조금만 손에 묻힌 김에 고생해가지고 의사결정자가 되면 더 좋지. 자, 제 기억이 맞추고 3-158페이지 2단계입니다. 자, 복습하는 건 아니고 기억만 더듬습니다. 기억만. 우리 지난 시간에 감가상각비 시작했거든. 감가상각비. 그래서 이 책에 저자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1단계가 뭐였는데 감가상각비 얼마냐고 회사 계산도. 그거랑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야지. 세법상 한도는 우리는 상각 범위액이라고 표현해가지고 한도를 초과하면 상각 부인액이 발생했다. 한도에 미달하면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다. 감가상각비는 제일 대표적인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한도 초과했을 때는 송금불사리 유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한도에 미달하면 세무수족이 없는데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다. 한도에 미달했다. 근데 과거로부터 이월된 저기로부터 이월된 상각 부인의 유보 잔액이 있으면 시인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소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 추인하는 유형에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는 처분 비율만큼 추인되는 거 살펴봤었는데 이제 두 번째 본 거지.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도 추인이 발생하네. 그때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데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 원가관리기 시간에 공부하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계산된 것도 있을 거고 형님 그분이 올라가면 안 돼. 그분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분이 점점 무거워져. 이 뒤에는 동생이야 형이야? 형이에요?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형이야? 제가 동생이야? 그럼 좀 그런데 너가 더 동생이지. 뭐하냐 동생이 형 뺨도 좀 때리는데 형이 동생을 때리는 거 좀 동생이 형을 때리는 거 그런 건 난 되게 좋아. 군대에 있을 때 항상 모토가 뭐였냐면 선임한테는 반항하고 동기는 갈구고 후임한테는 잘해주자. 항상 내 모토 이래 살고 인생이 참 피곤해. 이거 맞지? 뒤에 한 번씩 좀 돌아봐라. 뒤에 형도 좀 생각을 해줘가지고 뒤에 형 지금 눈이 자글자글하다. 뺨도 좀 때려주고. 그래도 형을 어떻게 뺨을 때립니까? 손가락 눈을 팍 찔러. 알았지? 정신 팍 잡아.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계산된 감가상각비도 있었고 그런 거 다 아는데 정기의료 수정소실이라는 거지. 정기의료 수정소실은 뭐였는데 작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걸 깜빡했어. 올해 들어가지고 그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지. 근데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감가상각비 하면 안 되니까 집합 손익계정을 타고 들어가지고 이익잉여로 다 흘러 들어갔을 거니까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래가지고 정기 2월 이익잉여 이런 걸 상계 처리한 거지. 그러면 일단 이익잉여이 차변에 있으니까 소금살이 기타 하고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보지.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세무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계정에는 걔가 안 잡혀있지.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도랑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걸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자산 계산이 자산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했지. 그지? 건물을 지어 올린다고.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샀다고. 그러면 그 기계장치의 원가가 건물 원가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건물 원가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럼 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지금 건물로 돼 있네.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겠지. 그지? 아무튼 감가상각비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에 포함시켜야지. 계정 과목은 건물로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도 시민 계산을 해봐야지. 또 뭐 있는데 즉시 상각 의제. 즉시 상각한 걸로 의제하자. 이게 즉시 상각 의제였지. 뭐 취득원 과목은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거 비용 처리했지. 그러면 송금물산 유보냐? 아니 따져봐야지. 뭘 따져봐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합쳐가지고 주교성 요건을 검토한다 했지. 그게 3-157페이지 맨 밑에 있었지. 그치? 안 중요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뭔데 600만 원과 전기말 회계상 장부가액의 5% 둘 중에 큰 거야 작은 거야? 지금 안 보고 있냐? 보고 있잖아. 보고 있으면 대답이라도 좀 해줄 수 있잖아. 안 보쳐가려고 그랬구나. 보면서 해야지. 실력 없을 때는 문제 풀 때도 다 보면서 푸는 거야. 나중에 이제 답 안 보고 푸는 거지. 둘 중에 큰 거 미만이래.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으면 회사가 혹시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다 손비 처리했을 때는 오케이 인정이 된다고. 인정이 된다고. 시부인 계산 행하지 않고 전액 송금을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케이스가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 반대의 케이스는 뭔데? 미만이 아니니까 이상이지. 600만 원과 전기만 회계상 참고금액의 5%둘 중에 큰 거 이상이네. 그러면 중요하네. 중요하면 원칙대로 해야 돼. 원칙은 뭔데? 자본적 지출은 자산원가에다가 계산을 해야 돼. 수익적 지출은 손비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전부 다 손비 처리했대.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자산원가를 구성해야 되는데 손비 처리했으니까 즉시 상각 의제로 처리하는 거지. 됐나요? 그게 과거에 세무사 1차 시험에 단독으로도 문제를 구성했었다. 아직도 객관식 세무책에 단독으로 하나 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법상 한도를 보는 거야. 상각 보는 게. 자, 계산 요소가 되지. 지가에 내기요소 잔존가에 당연하지.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공부한 정액법에 의한 각각사비 계산 사실을 떠올려봐봐. 지도카에 빼기 잔존가치 거기 내용 요소로 나누지.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계산을 하려면. 그럼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재자본가에다가 부대비용 더하고 자본적 지출액 더하네. 회계랑 똑같네. 회계랑 똑같아. 자, 그다음 고가 매입한대. 고가 매입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 시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 매입했을 때는 정상가액. 아직 무슨 말인지 느낌이 크게는 안 올 거야. 근데 앞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어. 조금 기다렸다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 파트에서 한 번 더 얘기하자. 그렇죠? 자, 저가 매입했을 때는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저가 매입의 그게 감가상 대상금액이 된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장기할부 조건 매입 시 현재가치 할인 차감을 계상했대. 계상하지 않았대. 둘 다 인정이 되잖아. 그지? 장기할부 매 그지? 그러니까 현재가치 할인 차감을 계상했을 때는 저기 현재가치 금액으로 유형자산을 잡았을 거고 명목가액으로 잡았을 때는 명목가액으로 잡았을 거고 뭐든 상관없더라고. 우리 책에 있는 거는 300원, 240원. 그걸로 감가상 해오면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다음 평가 증시돼 있지. 법에 의한 평가 차익은 취득가액을 포함하고 이미 평가 차익은 제외한다 돼 있네. 법에 의한 평가 차익은 인정이 되니까 취득가액을 포함시켜서 감가상각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됐죠? 법에 의한 평가 차익 인정해 주는 게 뭐 있는데? 보아나. 네? 뭐 있냐고. 보험업법에 응. 보험업 기타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세대 네? 유형자산의 평가 이익이야? 손익이야? 이익이야? 평가 증만 인정이 되지. 손실은 인정이 안 되고. 되지? 네,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인정이 되니까 취득가액에 엎어가지고 감가상각을 해가야 되겠지. 그렇죠? 이미 평가 차익은 제외라니까 회계에서 처리한 재평가 인용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도. 다음 페이지. 내용수. 자, 회계에서는 내용 요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하지. 근데 세법은 정해놓고 있다. 정해놓고 있어. 자, 시험 연구용 자산 별표 2, 무형 자산 별표 3, 저 밑에 건축물 등 별표 5, 업종별 자산 별표 6 이런 거 있지. 별표 몇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그럼 별표 몇 이런 건 뭔가요? 별표 5. 별이 5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장수 돌침자. 장수 돌침자. 별이 5개. 광고 아니야. 그 YTN 뉴스 보고 있으면 뉴스 끝나고 나면 광고 계속 별이 5개. 별이 5개. 별이 5개면 좋겠지. 그죠? 자, 이거 뭐냐면 세법에 보면 그냥 표가 있어. 표가. 그 표의 제목이 별표 몇 이렇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별표 5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자산별로 내용 요소가 몇 년에서 몇 년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있어. 그리고 별표 6에 보면 업종별로 자산들은 내용 요소를 어떻게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게 표야. 표. 그게 우리 시험에 안 나와. 별표 몇 이런 용어도 암기할 필요도 없어. 자, 위로 올라가서 괄호 1번. 자, 시험용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내용 요소 선택이 불가능하고 세법에 정한 내용 요소를 적용한대. 예외적으로 개발비는 20년 내에서 선택 가능해. 선택을 안 하면 무조건 5년이야. 우리 시험에는 선택 안 했다 이렇게 많이 나와. 됐어요? 네. 됐나요?
그 밑에 자 건축물 기계 이런 거 그지? 자 원칙은 다음과 같이 기준 내용 요소의 25%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선택하네. 그러니까 세법이 그나마 조금 선택권을 준 거야. 기준 내용 요소라는 게 있고 그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내에서 선택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자 이 얘기야. 기계 장치 기준 내용 요소는 기계 장치의 내용 요소 5년이라고. 5년. 이걸 우리는 기준 내용 요소라고 해. 기준 내용 요소. 여기서 세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선택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줘놨다고. 그럼 마이너스 25% 하면 마이너스 25% 하면 3.75년. 플러스 25% 하면 6.25년. 그럼 여기서 내용수로 정수로 적용하도록 돼 있어. 정수로 적용하는데 가까운 내용수 4에서 6년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별표 5의 자산 뭐 이렇게 있었잖아. 별표 5의 자산의 기계 장치를 살펴보면 4에서 6년 이렇게 돼 있다고. 4에서 6년. 요게 기준 내용수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선택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무조건 기준 내용 요소야. 그래서 현업에 보면 언니들이 귀찮아가지고 이거 선택 안 해. 선택 안 하기 때문에 5년 정률 0.451을 쓰는 거야. 우리는 0.528을 쓰는데요. 이거는 4년 정률. 예전에는 수험생들이 0.528 암기 잘했거든. 왜 암기 잘했냐면 기준 내용 요소가 5년이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그러면 4년을 적용했어야 됩니다. 4년은 0.528. 왜 애들이 암기 잘했냐면 예전에는 BMW 독일에서 온 3개의 명차 중에 동그라미 4개로 쪼개진 게 528이라는 게 있었어. 요즘은 528이 없어. 530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없어.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차도 그렇게 출시가 됐는데 됐어요. 자, 그래서 기준 내용 요소 25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그래서 기준 내용 요소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내용 요소 범위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다. 무신고 시에는 기준 내용 요소, 시험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됐죠? 됐나요? 그럼 세무사님 0.58, 0.451 이런 거 암기해야 되니까 시험에 주어져. 시험에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렇게 숫자가 지저분한데 0.5, 0.4 이렇게 가정을 줍니까? 가정을 주는데 그 가정이 0.451이야. 팩트대로. 그래서 회계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줘. 회계에서. 세법에는 그렇게 잘 안 줘. 자, 그 다음. 그래서 세법에서는 답안이 원단위까지만 나와. 정답이 100만 단위인데 원단위까지만 나와. 소수점까지.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 요소는 뭐냐면 기준 내용 요소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선택 적용 가능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4년을 선택해서 신고했다. 그러면 이 4년이 신고 내용 요소야. 6년을 선택해서 신고했다. 6년이 신고 내용 요소야. 됐죠?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신고 내용 요소는 저기 5년이다. 5년이다.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 따라 가지고 뭐 세부 조정을 해봐라 한다고. 그럼 수험생들이 5년이니까 4년으로 해야 되겠네? 아니, 요 중에 신고한 게 5년이래. 5년으로 적용해야 돼. 말장난이지. 주의해야 돼.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 요소는 그 후에도 계속 적용해야 돼. 왔다 갔다 장난치면 안 되지. 그지? 근데 구분이 다른 자산을 취득했다든지 신업종 개시의 경우에는 새로 신고 가능하대. 됐나요? 됐어요? 자, 밑에 별표시 2번 사례 봐봐. 1기에 봉제의무 기계를 7년으로 신고했으면 2기에 취득한 봉제의무 기계도 7년을 적용해야 되는데 3기에 다른 기계를 취득한 거야. 그러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되나요? 됐어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신고기한 영업 개시연도의 과표 신고기한까지. 그럼 언제야? 우리 12월 말 법인을 가정하고 강의하기로 했잖아.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됐어요? 네.
내려봐봐. 내려봐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최초 신고 언제까지 해? 왜 빨리 말해주시면 천천히 얘기하면 더 싫을 것 같은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 최초 신고 언제까지 해? 같이. 그래서 말 문제 보기를 같이 잘 구성해. 됐나요? 네. 됐어요. 다음 페이지. 자, 높아시면 여러분 걱정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시기는 대로만 하세요. 시기는 대로만. 자, 다음 페이지 바로 이번에 특례 있죠. 네. 특례 1 봤어요? 네. 특례 2 봤어요? 다음 페이지 메뉴 2차 시험용, 2차 시험용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다 특례야. 근데 2차 시험용이라고 돼 있는 거 조특법에 있는 규정이야. 조세특례제한법. 1차 시험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위해서 드리는 얘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자, 왼쪽 페이지 이제 특례 1. 특례 1은 시험에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고 계속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거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내용요소 특례 및 변경. 법정 요건. 법정 요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나온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지도 마. 보지도 마. 법조문에 보면 있어. 보지 마. 아무튼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례 내용 요소를 적용할 수 있대. 뭐가 시험에 나왔는데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 이렇게 나왔다고. 관할 세무서장. 그 이후로 수험생들이 이걸 암기하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암기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대부분 다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요거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더 높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거 하나 나왔어. 법정 요건은 어려워서 안 나와. 그렇죠? 그리고 괄호 안에 기준 내용 요소의 50%를 가감한 범위. 그럼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50%니까 여기 마이너스 50%까지도 가지. 그러면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 떨어물 수 있네. 손비 처리할 수 있네. 그지?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빨리 경비 처리가 되니까 이득이겠지. 그지? 괄호안의 범위 정리되어 있는 거 보지 마세요. 됐죠? 밑에 2번에 특례 2번 요건 의미가 좀 달라. 요건 시험에 몇 번 나왔어. 중고자산 취득의 내용요소 수정돼 있죠. 실무적으로는 제가 실무 강의할 때는 이런 거 언급도 안 해요. 처음에는 언급해줬거든. 좋은 혜택이라서 한 번도 이걸 적용하는 회사를 본 적도 없고 강의를 해줬는데 그 다음 연도에 왔을 때 적용한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안 해요. 특례 2번 중고자산 취득의 내용요소 수정이라 돼 있죠. 자, 수정 사유. 다음 요건을 충족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겠죠. 사업자로부터 취득해야 돼. 사업자로부터. 그리고 경과연수가 취득법인의 기준 내용요소의 50% 이상이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봐봐. 내가 차량 운반구를 하나 취득을 해.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 지금은 업무용 승인차 규정 때문에 5년 정액법을 적용하잖아요. 그지? 근데 그 전에 가정을 해볼게. 그 전에는 5년 정률이었거든. 5년 정률. 그럼 내가 차를 한 대 취득해서 갖고 있으면 5년 정률을 적용해. 근데 요번에 차를 내가 또 하나 취득하는 거야. 그럼 또 똑같이 5년 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요번 차는 좀 달라. 요번 차는 뭐가 다르냐면 중고로 샀어. 얘가 쓰던 걸 내가 사왔다고. 중고로. 그것도 똑같이 5년 정률 적용하면 좀 그렇다 그 얘기야. 그래서 선택권을 준 거야. 선택권. 어떤 선택권을 줬는데 빨리 떨어먹을 수 있는 선택권. 그러면 빨리 떨어먹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얘가 몇 년을 탔는데 얘가 몇 년을 탔냐면 3년을 탔대. 3년을 탔대. 그러면 3년을 탔대. 그 자산이 차량 운반구에 해당한대. 우리 회사는 차량 운반구는 5년의 내용요소를 적용한다고. 그럼 얘가 이미 3년을 탔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기준에서는 반 이상 탔지. 그치? 그런 경우에 특례 내용요소를 적용해 주는 거야. 내려봐봐. 이
이 회사는 7년을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반을 못 탔지. 그지? 그래서 헷갈리게 시험에 이 회사의 내용 요소는 7년, 우리 회사의 내용 요소는 5년 이런 식으로 준다고. 사원 내 입장에서 반 이상 경과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준대? 이렇게 적용해 준대. 이게 기준 내용 요소잖아요. 기준 내용 요소의 마이너스 50% 범위까지. 마이너스 50%는 여기야. 요거만 해준다. 플러스 50%는 없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50% 하면 몇 년인데? 2.5년이지. 그지? 혜택을 준다고. 버림을 해버려. 그래서 2년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 여기는 버림이야. 여기는 아까 반올림이었지? 어떻게 반올림이었어 여기가? 이거 어떻게 반올림이냐 너 이거? 아니지. 세법에 반올림 이런 거 없어. 가까운 내용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수정 방법에 보면 기준에서 기준 내용수의 50% 곱한 것까지. 됐죠? 됐죠? 그때 이거는 버립니다. 밑에 별표시 2번. 신고기한은 취득연도의 과표 신고기한까지 똑같고. 요게 말문제 보기를 몇 번 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차 시험용 이거는 현업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현업의 실무 강의할 때 제가 좀 언급하는데 가속상각하는 거예요. 자 밑에 1.3번에 잔존가액. 세법은 잔존가치 이런 거 안 키운다. 왜? 회계에서 잔존가치가 뭔데? 예금수 종료 시점에 고물사액 갖다 팔면 받을 수 있는 거면 세법에서는 얼마 받을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안 키운다. 0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취득가액 5%를 그냥 잔존가액으로 한다. 왜? 상각률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상각률은 1 루트 n승분의 취득가액분의 잔존가치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7이 아니야. 이거 n이다. n. 봐봐. 그때 이 잔존가치가 만약에 0이잖아요. 0이면 이거 0이야. 아니 그냥 안개 이거 0이야 그냥. 그러면 이거 1이야 1. 그럼 상각률은 100%라. 그치? 봐봐. 천만다행이잖아. 뭐가요?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쌀집 계산기 루트 n승 계산 꺽쇠 이거 루트라고 이거 꺽쇠 n승 이런 거 우리 쌀집 계산기는 계산이 안 돼. 쌀집 계산기 있던데요. 그 요 꼬다리가 안 달려 있어 그 쌀집 계산기. 요거 계산을 못해.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정률을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는 거야. 시험에 정률은 무조건 주어진다. 거기다 회계 시간에 정률을 되게 간단하게 주어지잖아. 0.3, 0.4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실제 팩트는 0.451 이렇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밑에 별표시 5번 가봐. 별표시에 가봐. 취득가액 5% 이거. 그죠? 요거는 결국에는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에다가 그냥 가산해버려. 됐나요? 즉 이 얘기예요. 마지막 연도에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고 남은 거 있지. 남은 게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각 범위액인데 이게 취득가액이 5%도 안 되면 마지막 연도에 그냥 붙여버리래. 그럼 마지막 연도는 상각 범위액이 조금 더 많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상각 범위액은 한도지. 한도가 취득가액이 5%만큼 더 많아지지.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회사가 감가상각을 취득가액이 5%만큼 더 할 수 있지. 한도가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결국 감가상각 다 떨어먹는 거지. 그럼 잔존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잔존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다 떨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죠? 아니 수험생들이 자꾸 물어봐. 잔존가치 없다 해놓고 취득가액이 5%하면 잔존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없어. 마지막 연도에 다 떨어먹으니까. 됐죠? 근데 이 강의할 때 나도 모르게 말이 자꾸 빨라져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담도 해야 되고 말이 많이 빠르냐? 너 내 강의 지금 유튜브로 내가 볼 때 혹시 이거 잘 들려? 직장인분들 틀어서 들을 때 잘 들려? 배속 좀 조절해요. 배속 조절 안 해요. 배속 조절하면 안 들려요. 한 1.3배속, 1.5배속 해도 들려요. 그냥 보통 속도를 해도 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배속 좀 빨리 해가지고 들으면 시간이 단축되잖아. 그러면 안 들리는가? 들리긴 한데 들리긴 해요. 그냥 정속으로 해도 1.2의 느낌이 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저께 학교에 갔는데 다음 주 이제 중간고사라고 애들 중간고사 보자고 애들 설득해서 기말고사 한 방울 하면 애들이 도리어 힘들거든. 그 중간고사 문제도 많이 내. 그 중간고사 보는데 외국인 애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흥분해서 얘기하면 피식 자꾸 웃는 거야. 뭐지? 쟤들이 왜 웃지? 왜 웃지? 근데 애들이 한숨 푹 쉬면서 웃는 거야. 뭐야 쟤들? 그럼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갔는데 얘들이 보이스 레코더로 강의 내용 녹음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얘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려고 녹음을 하는데 제가 흥분하니까 세법 얘기가 막 빨리 나오잖아. 다다다다다 나오니까 애들이 포기하는 거야. 말을 빨리 하니까 집에 가서 들어도 안 들리겠다 이래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 미안한데 뭐 어떡해. 근데 왜 2학년이야? 5학년수 과정이 아니잖아. 본과 과정이잖아. 안 그래? 그럼 외국이니까 한국말 잘 못하니까 학점을 잘 주고 그럼 나머지 애들 피해보는데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절대. 대신에 시험 문제는 개관이죠. 시험 문제는 개관이죠. 그래야지 빵점이 없어. 그래서 말이 빠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그 녹음하다가 포기하더라고. 안타까워. 학교도 보면 외국인 국적의 학생들 이제 유치를 안 하면 학교가 이제 굶어 죽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본과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질이 되는지 최소한 이제 말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인데도 이제 받아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뭐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중국을 가서 좀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기만 힘들어요. 중국은 들어가기 엄청 힘들거든요. 중국도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게 있어요. 그 기간이 되면 전국적으로 난리예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졸업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 중에 중국에 가서 유학하는 애들이 외국 국적이잖아. 중국에서는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진 애들이 4년제 과정을 4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는 진짜 좀 드물어요. 진짜 똑똑한 애들이에요. 보통 1, 2년씩 유급을 당한다고. 근데 제가 예전에 금호아시아나 그룹공채로 들어갔을 때 입사 동기 중에 여자애 하나가 북경대를 나왔는데 4년 만에 졸업했더라고. 이거 진짜 똑똑한 애거든요. 북경대, 청와대를 들어봤죠? 베이징 대학, 칭화대학, 이게 서울대보다 더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거든요. 여기는 4년 만에 졸업했더라고. 그래서 와, 좀 대단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버지 사업차 중학교 때부터 여기서 살았더라고. 그래도 대단한 거거든. 중국의 1류, 2류, 3류라고 부르는 대학까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1류 대학입니다. 근데 1류 중에 1류지. 우리나라도 이제 졸업을 좀 힘들게 해야 이제 학교 문턱을 나섰을 때 경쟁력이라는 게 좀 생기는데 좀 안타깝죠. 아무튼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밑에 비만가액 보면 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은 취득가액의 5% 혹은 1,000원을 둘 중에 작은 걸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비만 금액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일반 기업체에 보면 만약에 예를 들게 제가 예전에 못 나갔던 직장생활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항에 있는 그런 장비들이 되게 많아. 대주장에 있는 장비를 보면 비행기가 후진을 못하니까 막 이런 차들 있잖아요. 턱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차들이 있어. 이런저런 차들 재무제표에 보면 전부 다 잔고금액이 1,000원이야. 상각 다 뜬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정률이다라고 얘기하면 5년 넘게 쓴 거지. 그럼 5년 넘게 쓰면 폐차시켜야 돼? 아니잖아. 닭고조이고 기름치고 오래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아직 현업에 투입시킬 정도 충분하다고. 앞으로 계속 더 쓸 수 있다고. 상각만 다 떨었을 뿐이지. 그걸 상각을 다 떨었다고 영원으로 해가지고 장부에서 없애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1,000원은 달아놓는 거야. 나중에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게 되면 한번 봐봐. 재무제표에 1,000원 달려있는 자산들 되게 많아. 아직 쓸 수 있어. 쓸만해서. 그죠? 네.
그리고 저 밑에 2번에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 및 변경 돼 있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할까요? 쉬었다가 얘기할게요.